K-팝, K-푸드에 이어 한글까지. 요즘 세계 각국에서는 한글과 한국어 관련 다양한 수업이 신설되고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학생들과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각 국가가 현재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 이렇게 신규 수업을 개설한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세계 사람들이 한글과 한국어의 열풍에 빠지게 된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평범한 금요일 밤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그게 바로 저 애비게일 모건에게 일어난 일이었죠. 저는 오하이오의 작은 마을에 사는 평범한 선생님이에요. 항상 여러 문화와 언어에 관심이 많았지만 제가 어느 하나에 이렇게 푹 빠지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날 밤 낡은 편안한 소파에 널브러져 넷플릭스를 스크롤하고 있었어요. 딱히 흥미를 끌만한 게 없었는데 오징어 게임이라는 제목의 드라마를 발견했어요. 제목이 좀 이상하긴 했지만 한번 보기로 했죠. 드라마를 틀자마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이야기 자체도 강렬하고 흥미진진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눈에 띈 게 있었어요. 한국어 자막에 나오는 이상한 모양들이었어요. 마치 작은 그림 같았고 제가 본 어떤 알파벳과도 달랐어요. 드라마를 잠깐 멈추고 TV에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 모양들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거의 예술 같았어요. 어떤 건 작은 상자 같았고 또 어떤 건 선이 있는 동그라미 같았어요. 그냥 계속 쳐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뭐지? 하고 혼자 속삭이며 공중의 그 모양들을 손가락으로 따라 그려봤어요. 그게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모든 걸 바꿔놓을 불꽃이 피어난 순간. 노트북을 꺼내서 검색을 시작했어요. 그 아름다운 모양들이 한글이라는 한국의 알파벳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단순한 알파벳이 아니었어요. 그 뒤에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글은 세종대왕이라는 왕이 1400년대에 만든 글자래요. 그런데 더 멋진 건 세종대왕이 그 글자를 자기나 다른 부자들을 위해 만든 게 아니라 한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읽고 쓸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였어요. 우와 하고 생각했어요. 백성들의 교육을 정말로 생각했던 왕이라니. 읽으면 읽을수록 더 신이 났어요. 한글은 단순한 무작위의 모양들이 아니었어요. 각 글자는 소리를 낼 때 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도록 설계된 거였어요. 마치 입의 그림 같았어요. 몇몇 소리를 내보면서 휴대폰 카메라에 비친 제 입모양을 봤어요. 정말 맞았어요. 그 모양들이 제 입모양과 일치했어요. 혼자서 중얼거리는 제 모습이 좀 우스꽝스러워 보였을지도 모르겠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웃음이 났어요. 밤새도록 한글에 대해 읽었어요. 해가 떠오를 때쯤에는 눈이 피곤했지만 제 마음은 더없이 깨어 있었어요. 더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한글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배우고 있는 글자들을 찾아보려고 했고 언어 학습 앱도 다운받아서 학교에서 점심시간마다 한글을 써보며 연습했어요. 친구들은 제가 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한국 것에 빠져 있어? 하고 물어보곤 했죠. 설명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가 그 모양들에서 본 아름다움을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진짜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주말마다 늦잠 자거나 친구들이랑 노는 대신 책상이랑 플래시카드를 붙들고 있었어요. 핸드폰에 언어 학습 앱도 깔고 설거지할 때는 한국어 팟캐스트도 들었어요. 쉽진 않았지만 정말 즐거웠어요. 선생님으로서 한글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계속 생각하게 됐어요.
한글은 정말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문자거든요. 이걸로 전 세계의 아이들이 더 빨리 읽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하니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 문득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거실에서 카메라에 대고 한글 기초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들을 찍었어요. 영상 올릴 때마다 너무 긴장됐어요. 사람들이 지루하다고 생각하면 어쩌나, 악플이 달리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몇 주 동안 제 영상을 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구독자도 10명 남짓이었는데 그중 절반은 아마 엄마가 다른 계정으로 들어온 거였을 거예요. 좀 낙담되긴 했지만 제 안에 무언가가 포기하게 두질 않았어요. 계속해서 영상을 만들었고 매번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려고 노력했죠.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중국어 한자와 한글을 비교하는 영상을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알록달록한 그래픽도 만들고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영상을 올리고 별 기대 없이 잠들었죠. 다음 날 아침, 제 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알림이 너무 빨리 떠서 읽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제 영상이 밤사이 바이럴이 된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주면서 비교 영상이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한글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해줬어요. 갑자기 구독자가 수천 명으로 늘었어요. 사람들이 질문도 하고 더 많은 영상을 요청하고 저한테 고마워하기까지 했어요. 모든 게 압도적이었지만 정말 기분 좋은 압도감이었어요. 드디어 제가 해야 할 일을 찾은 느낌이었죠. 이 성공이 제게 큰 동기부여가 됐어요. 한글에 대한 제 열정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제 인생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더 크게 꿈꾸기 시작했죠. 한글을 더 깊이 공부할 수 있다면, 한국에 가서 전문가들에게 배울 수 있다면, 그 생각은 저를 설레게도 했지만 동시에 두렵게 만들었어요. 거의 말도 못하는 나라로 이사를 간다고요? 익숙한 모든 걸 두고 떠난다고요? 하지만 그때 세종대왕을 생각했어요. 그분이 백성을 돕기 위해 그렇게 용감하고 중요한 일을 하셨다면 저도 최소한 시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미친 듯한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언어학 박사과정을 신청한 거예요.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는 정말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비행기에 앉아 있으니 현실이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한국어도 거의 못하고 미국 밖에서 살아본 적도 없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한 걸까요? 비행기는 덜컹거리며 착륙했고 그제야 생각에서 깨어났어요. 공항을 걸어 나가는데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표지판에는 한국어와 영어가 뒤섞여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빠르게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배낭을 꼭 움켜쥐고 있었죠. 아주 작아지고 외로워진 기분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첫 며칠은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모든 것이 달랐어요. 계속해서 실수를 하고 있다는 기분이었어요. 한 번은 나이 드신 여성분께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는데 너무 늦게야 고개를 충분히 숙이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분의 불쾌한 표정을 보고 진짜 땅속으로 숨고 싶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도전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지 일주일 후 첫 세미나가 있었어요. 제 연구 아이디어에 대해 발표할 준비를 했었고 준비가 잘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었죠. 교실 앞에 서 있는 동안 손바닥에는 땀이 나고 심장은 쿵쾅거렸어요. 한국어로 발표를 시작했는데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꼬여버렸어요. 제 말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동급생들의 혼란스러운 표정이 보였어요.
웃지는 않았지만 저를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게 분명했어요. 그러다 교수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저는 얼어붙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어요. 질문이 뭔지조차 이해할 수 없었고 답은커녕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죠. 그 침묵은 끝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결국 얼굴이 빨개지고 더듬거리며 영어로 질문을 다시 해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 인생에서 이렇게 창피한 적은 없었어요. 자리에 돌아가면서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걸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애써 눈을 깜빡이며 모두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작고 낯선 아파트에 혼자 앉아 서울의 생소한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저는 너무 무모했어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짐을 싸서 돌아갈까 생각했어요. 편안했던 오하이오의 삶으로 돌아가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었죠. 그런데 문득 책상 위에 놓인 책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책은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에 관한 것이었어요. 제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기억이 났어요. 세종대왕은 보통 사람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한글을 만들었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언어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밀고 나갔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눈물을 닦았어요. 아직 포기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았어요. 물론 오늘은 끔찍했지만 내일은 또 새로운 날이잖아요. 실수해서 배울 수 있었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었죠. 저는 한국어 교과서를 펴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한때 너무 낯설었던 글자들이 조금씩 친숙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간단한 문구를 소리내어 연습했어요. 여러 번 반복하면서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비게일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대단한 건 아니었지만 시작이었죠. 몇 주가 지나자 모든 것이 조금씩 나아졌어요. 몇몇 동급생들과 친구가 되었고 그들은 제 서툰 한국어를 인내심 있게 들어주며 연습도 도와줬어요. 오랫동안 공부할 수 있는 단골 카페도 찾았어요. 주인 할머니께서는 가끔 생각을 잘하라며 간식을 더 주시곤 했죠. 눈웃음을 지으시면서요. 제 한국어 실력도 조금씩 늘어갔어요. 여전히 실수를 하긴 했지만 이제는 실수하는 게 그렇게 두렵지 않았어요. 실수할 때마다 새로운 걸 배울 기회가 됐죠. 그리고 언어에 익숙해지면서 한글의 아름다움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끔찍했던 첫 세미나 후 2달쯤 지났을 때 다시 발표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긴장되었지만 기대감도 있었어요. 발음이 명확하고 문법이 올바른지 확인하기 위해 몇 시간 동안 연습했거든요. 발표를 시작하며 깊게 숨을 들이쉬고 동급생들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놀랍게도 이번에는 말이 훨씬 더 쉽게 나왔어요. 여전히 몇 번 더듬긴 했지만 그때마다 흔들리지 않고 이어갔어요. 발표가 끝나고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많이 나아졌네요, 에비게일. 그 2마디가 저에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아직 한국어를 완벽하게 하지는 못했지만 진전을 이뤘어요. 저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날 교실을 나서며 자부심이 솟구치는 걸 느꼈어요. 알 수 없는 곳으로의 도약을 했고 비록 무서웠지만 정말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배울 것도 많고 앞으로 나아갈 길도 멀었지만 한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제가 여기에 속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한글과 함께하는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 어디로 저를 데려갈지 너무 기대됐어요.
한국에서 진짜 친구를 만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민준이를 만났을 때 일어났어요. 민준이는 언어학 프로그램의 다른 학생이었는데 처음 얘기 나누자마자 우리는 정말 잘 통할 거라는 걸 느꼈어요. 민준이는 인공지능에 푹 빠져 있었고 그걸로 사람들에게 언어를 가르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미쳐 있었어요. 처음엔 저도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인공지능이라니 저한테는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민준이가 설명하면 할수록 저도 점점 흥미가 생겼어요. 어느 날 대학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을 때 민준이가 말했어요. 에비게일, 우리가 AI를 사용해서 누구든 어디서든 한글을 배울 수 있게 한다면 어떨까? 저는 비빔밥을 먹다가 거의 목이 막힐 뻔했어요. 그러니까 각 사람의 필요에 맞게 적응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거야. 민준이는 눈이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이렇게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을 거야. 그 대화가 우리 큰 프로젝트의 시작이었어요. 우리는 여유 있는 모든 시간을 컴퓨터실에서 보내며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때로는 해가 뜰 때까지 거기 있었죠. 인스턴트 라면과 끝없는 커피잔에 의지하면서요. 쉽진 않았어요. 모든 게 잘 안 풀릴 때도 많았거든요. 한 번은 프로그램이 계속 오류가 나서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있어요. 책상에 머리를 박고 이건 정말 불가능해 라고 투덜거렸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민준이는 절 포기하게 두지 않았어요.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죠. 에비게일, 세종대왕님도 한글을 만들 때 포기하지 않으셨잖아. 우리도 포기하면 안 돼. 그 말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됐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일했고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갔어요. 가장 큰 도전은 프로그램이 사용자들의 학습 속도에 맞춰서 조정되게 만드는 거였어요. 빠르게 배우는 사람에게는 더 어려운 수업을, 더 시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쉬운 수업을 제공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시도해도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우리는 둘 다 지친 상태였어요. 저는 이제 그만하자고 말하려던 찰나에 민준이가 갑자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 찾았어. 라며 소리치고 화이트보드로 달려갔죠. 저는 민준이가 보드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그리는 걸 지켜봤어요. 마커가 보드에 긁히는 소리가 나면서요.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갔어요. 하지만 그가 설명해주면서 점점 그게 얼마나 훌륭한 아이디어인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거 대박이다. 라며 갑자기 에너지가 솟구쳤어요. 지금 바로 해보자. 우리는 밤을 새워 민준이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프로그램에 추가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테스트를 해봤을 때 우리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작동하면서 우리가 꿈꿔왔던 대로 사용자의 학습 속도에 맞게 조정되는 거였죠.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민준이를 바라봤어요. 우리가 해냈어. 라고 속삭이며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로 해냈어.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웃으면서 울었어요. 그 긴 밤들과 답답했던 날들이 드디어 보람으로 돌아왔어요. 우리의 AI 프로그램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처음엔 서울의 몇몇 어학원에서 사용하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한국의 학교들이 채택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단체들까지 연락을 해오면서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 우리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믿기지 않았어요. 첫 세미나 때 한국어로 발표하는 것조차 힘들어하던 제가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글을 배우도록 도울 수 있는 무언가의 일원이 된 거였죠. 어느 날
브라질의 한 학생에게 이메일을 받았어요. 당신의 프로그램 덕분에 몇 달 만에 한글을 배웠어요. 이제는 사전 없이도 한국인 펜팔에게 편지를 쓸 수 있게 됐어요. 제 꿈을 이루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이메일을 읽으면서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게 제가 한국에 온 이유였어요. 이게 제가 모든 어려움을 견뎌낸 이유였어요. 저는 사람들이 언어와 문화를 넘어서 소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고, 그게 제가 늘 원하던 일이었어요. 컴퓨터실에 앉아 화면의 코드들을 바라보면서 세종대왕님을 생각했어요. 그분이 미소 지으며 자신이 만든 글자가 이렇게나 오랜 세월이 지나서도 사람들을 이어주고 있는 걸 자랑스러워 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슨 도전이 앞으로 온다고 해도 저는 지금 딱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제가 한글과 함께하는 일이 이렇게 멀리까지 저를 데려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눈빛으로 가득 찬 사람들 앞에 서 있네요. 한 글자 한 글자씩 그들과 함께 세상을 바꾸겠다는 마음으로요. 제 한글 교육 AI 프로그램이 제가 꿈꾸던 것보다 훨씬 인기를 끌었어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걸 통해 읽고 쓰는 법을 배우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걸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저는 한글을 통해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하고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돕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 한글 평화 이니셔티브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거대한 꿈이었지만 저는 그 꿈을 온 마음으로 믿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는 팔레스타인의 작은 커뮤니티 센터에 있었어요. 벽은 밝은 색깔로 칠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과거의 갈등에서 생긴 금이 보였어요. 저는 이곳에 한글을 소개해서 사람들 간의 문화적 연결을 만들어 보려고 왔어요. 컴퓨터와 프로젝터를 설치하는 동안 저를 지켜보는 한 젊은이가 눈에 띄었어요. 18쯤 되어 보였고 검은 곱슬머리와 나이에 비해 깊어 보이는 눈을 가진 친구였어요. 나중에 알게 된 그의 이름은 사미르였어요. 왜 우리한테 한국어를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미르가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호기심과 의구심이 섞여 있었죠. 그게 어떻게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죠? 저는 그에게 미소를 지었어요. 한글은 단지 한국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제가 설명했어요. 이건 전 세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도구예요.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때로는 평화로 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거든요. 사미르는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지만 수업에 남아 있었어요. 저는 기본적인 한글 자모를 보여주며 각 모양이 소리를 낼 때 입의 위치를 나타낸다는 것을 설명했어요. 이 글자 미음 보이죠? 제가 칠판에 그리며 말했어요. 이게 네모처럼 생긴 이유는 미음 소리를 낼 때 입이 네모 모양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미르의 눈이 약간 커지는 게 보였어요. 그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갑자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사미르와 다른 사람들의 발전을 지켜봤어요. 그들은 한글로 자기 이름을 쓰기 시작했고 간단한 문장도 만들었어요. 진짜 마법 같은 순간은 그들이 한국 학생들과 영상 채팅으로 연결되었을 때였어요. 사미르가 한국 학생 지수와 처음 대화를 나누던 날을 저는 잊지 못할 거예요. 처음엔 둘 다 수줍어하며 말을 더듬었죠. 그러다 지수가 무언가를 말했고 사미르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갑자기 긴장이 풀렸어요. 그들은 1시간 동안 대화했어요. 영어와 그들이 새로 배운 한국어를 섞어가며요. 그들은 서로의 가족, 꿈, 그리고 각자의 나라에서 겪고 있는 갈등까지 이야기했어요. 통화가 끝난 후 사미르는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눈은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 사람과 제가 뭔가 공통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지수, 그는 저랑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때 저는 한글 평화 이니셔티브가 성공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단지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그 후 몇 달 동안 저는 더 많은 곳을 여행했어요. 시리아의 난민 캠프, 시카고의 도심학교, 인도네시아의 외딴 마을들까지요. 제가 가는 곳마다 똑같은 것을 봤어요. 사람들은 서로 연결되고 배우고 이해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한 통의 소포를 받았어요. 안에는 아름답게 쓰여진 한글로 된 편지가 있었어요. 사미르에게서 온 거였어요. 친애하는 에비게일, 한글을 배우는 것이 제 인생을 바꿨다는 걸 알리고 싶었어요. 그것은 저에게 제 세상 너머의 세계를 열어주었어요. 저는 평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그 시작이 이해에서 온다는 걸 알아요. 저에게 그걸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였죠. 이것이 제가 이 여정을 시작한 이유였어요. 이것이 한글의 힘이었어요. 서울의 번잡한 거리를 창밖으로 바라보며 저는 세종대왕을 생각했어요. 그는 사람들이 읽고 쓸 수 있도록 한글을 만들었죠. 그런데 수백 년이 지난 지금 그의 글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한글은 문화간의 다리를 놓고 두려움과 불신이 있던 곳에 이해를 키우고 있었어요. 제 한글과 함께하는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다가가야 할 사람들이 많고 만들어야 할 연결도 많아요. 하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제 한글은 단지 글자가 아니었어요. 희망의 상징이고 평화를 위한 도구였어요. 그리고 다음 여행과 수업을 계획하며 가슴 깊이 설렘이 차올랐어요. 누가 알겠어요. 한글이 다음에 어떤 문을 열어줄지, 어떤 새로운 이해를 가져올지.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배우려 하고 국경과 장벽을 넘어 손을 내밀려는 사람들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는 것. 그리고 저는 그 희망을 한 글자씩 계속 퍼뜨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